안녕하세요. 이렇다 17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인쌤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유프로님을 자주 뵙는 기분이 들까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요즘 자주 보는 느낌이 들죠. 그러네. 4주 만에 한 그럴 번씩.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요즘 방송을 계속 들어서 그런가? 두 번씩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거예요. 다음 왜요? 주에요? 특별. 특별. 다음 주가 특별편이구나. 미리 또 예고를 하시네. 예. 다음 주가 하여튼 특별편이니까 기억하세요. 뭔 특별인지. 특별편에는 몇 분이 나오실? 다른 분이 나오는데 네. 제가 지원했어요. 예. 프로가 좀 입하구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좀 요새 말로 하면 입 털고 싶어갖고 이제 나오는. 그러면 특별 초대되는 분 계시고 유프로님 나오시고 차인쌤 나오시고요? 당연하죠. 저도 뭐 입 털로 나와야겠죠. 그럼 저도 나오나요? 예, 사회에서 털어야죠. 같이 털어봅시다. 예. 그렇구나. 네. 그럼 그때는 좀 먹을 것 좀 놓고 방송하나요? 좋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음료수도 좀 마셔가면서 하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유프로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아직 네. 종식되지를 않다 보니까 상황이 네.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사적인 새로운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네네. 경제 이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뭐 6% 중요한 거 다 했죠. 뭐 적자 재정, 뭐 강력한 적자 재정 그거 했잖아. 근데 시기에 말고 할게 뭐 맞게, 있어, 지금. 예, 시기에 맞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어떤 이론이요? 그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는 않지만 네. 현실을 이해하는 데서는 정말 기묘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잘 몰랐던 것이거든요. 이제 요즘에 와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막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경제학자가 학교 다닐 때 모르고 이제 와서 이해가 될 정도의 이론이라고 하면 우리 청취자들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학교 다닐 때는 경제학도였고요. 학교에 지금은 경제학 자리가 그런가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간에도 계속 경제학 공부를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화폐 이론이라든지 네. 주권화폐론, 뭐 주로 새로운 학파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제 논의를 했고요. 네.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는 개별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경제학 교과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교과서가 현실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은 인정하는데 교과서에 아직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좀 늦긴 늦죠. 어떤 아주 늦는 것 같아요. 어떤 이론이 그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오늘 다루는 그 이론들은 이제 뭐 마둔나님 많이 들으셔서 이제 귀에 너무 익숙할 텐데요. 케인즈주의와 프리드만을 대표로 하는 통화주의를 이해하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네요. 아는 분 나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귀에 익숙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잘 안 돼요.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이제 금융 나오기만 하면 벌써 그냥 안 읽어진다고 그러나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텐데 어떤 이론들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사실 경제하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게 금융해버리면 네. 경제하는 사람도 금융하면 또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만 어려운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금융이 무엇인가를 딱 정의하고 나면 이해가 쉬워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네. 빌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부문에서 생산, 소비 이런 게 아니고 네.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된 이론이 바로 금융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된 3가지 정도의 이론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기초적인 거라서 네네. 청취자분들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에 대한 개념을 되게 쉽게 설명하셨네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 예. 그런데 그렇다면 금융이 이런 정의라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은행. 그렇죠. 은행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면 제일 먼저 돈이 생각나고 네. 그다음에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자? 예, 금리죠. 네네. 이자가 이제 이자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데 있어서의 가격의 역할을 하니까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교과서 경제학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잘못 가르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 결정에 관해서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대부자금 이론이라고 이야기이고 하나는 유동성 선호 이론인데 이제 이름만 들으면 이제 좀 막연하긴 한데요. 네. 대부자금 이론은 전통적인 이론이고 유동성 선호 이론은 이제 케인스가 전통 이론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이론인데요. 경제학자들은 명시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대부자본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상 그 영향력이 은연중에 경제적 사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자금 이론부터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해요. 그럼 대부자본 이론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지금은 뭐 경제학에서 네. 중요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네. 이렇게 박혀 있는 어떤 이론 아닌 이론이라 그럴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 게 이제 뿌리 박혀 있다. 약간 좀 이데올로기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이런 겁니다. 대부자본 이론에서 금리는 대부자본의 돈이죠. 네. 대부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생각하는 게 수요 공급 이론으로 네네. 생각하는 게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는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모든 게. 대부자본이라는 건 이제 빌려주는 돈이죠. 빌려주는 돈의 수요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할 때 네. 빌려주는 돈의 수요는 뭐냐? 공급은 뭐냐? 빌려주는 돈을 공급하는 거는 저축. 그 저축된 돈을 내가 요만큼 벌었을 때 네네. 요만큼을 쓰고 남은 거를 저축하면 이 저축된 돈이 대부자본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자본의 공급은 저축이고. 네네. 그럼 그거를 누가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빌려가려는 게 수요죠. 그럼 빌려가갖고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죠. 되게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정의된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느 나라는 경제 발전이 잘 됐는데 거기는 저축을 많이 해서 투자액이 많이 있었대. 투자율이 많았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이론. 그래서 이제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은 부분인 저축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의 원천이고 돈은 또 왜 빌려가느냐. 돈 빌려가는 게 수요 아니겠습니까? 네. 주로 투자하기 위해서 빌려간다. 이 이론이 대부 자본 이론입니다. 예. 근데 꼭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대에 와서는 소비자 금융이 발달해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 이론은 참 오래된 이론이에요. 아주 추상적인 이론이라서 소비자와 기업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위해서 빌리는 것은 일단 무시한 단수 모델을 가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니까 번 돈에서만 쓰는 거고 네네. 남은 돈을 저축하는 거고 빌려가는 놈은 투자하는 거고 단순한 모델인 거죠. 예. 뭐 정리해 보면 대부자본 시장의 공급은 저축, 수요는 투자.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니까 네. 공급인 저축, 네. 수요인 투자. 여기 일치하는 지점에서 금리가 결정된다. 이게 대부자본 이론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축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금리가 다 떨어지고 네네.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하면서 딱 결정이 된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론은 아무리 들어도 은행 입장이야. 네, 거꾸로 이제 금리 관점에서 보면 네네. 금리가 높으면 저축이 늘어나고 그쵸. 투자는 예, 줄어들고 예. 금리가 낮으면 저축은 줄어들고 투자는 늘어난다.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 같아요. 네, 상식적인 이야기고 네. 우리도 이렇게 설명하죠. 네네. 다급하거나 하면 금리를 더 네네네. 준다고 하고 금리를 많이 준다면 저축도 늘어난다고 네네.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의 변화에 따른 저축이나 투자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틀렸다 틀린 건 아니죠. 네, 말하기는 네. 이제 어려운데 네. 이 대부자본은 기업의 투자는 저축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 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얼핏 들어보면은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축이 많이 이루어져야 그 돈을 빌려가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단순 모델. 네. 좀 단순한 은행이 있고 그다음 단순한 투자자가 있고 이게 단순 모델에서 많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6%하고 많이 했던 게 양적 완화도 많이 했고 1회였죠. 우리가 1회 현대화폐 이론, MMT 이론도 했고 최근에 이제 소브린 머니 주권 화폐론도 했는데 그런 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많은 청취자들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긴 하죠. 네, 네. 근데 그 투자해서 빌려주는 그 돈을 꼭 은행이 이 소비자들이 저축한 돈에서 이걸 모아 쌈짓돈을 모아 투자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행이 신용 창조를 한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대출을 통해서 화폐를 만들고 또 대출을 하면서 화폐를 만들고 계속 대출을 하면서 계속 화폐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름아름 저축한 돈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마 좀 막연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기사 저축한 돈에 몇 배로 신용이 창조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몇 배, 몇십 배 막 창조가 되죠. 예. 물론 저축을 하면 투자로도 가긴 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투자가 반드시 저축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사실 신용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하면 저축, 그러니까 세이빙과 자금 조달이라는 의미의 파이낸싱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을 헷갈리고 있어서 최근에 논문에도 세이빙과 파이낸싱은 다르다. 이런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재원은 은행이 신용 창조를 얼마나 하는가에 의존하는 거지 저축에게 엄격한 제한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축이 100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투자가 100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신용 창조는 5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투자의 재원이 신용 창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주장이 담고 있는 뜻 이건 무엇인가요? 그게 보통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 도로 이런 걸 이제 많이 투자를 해야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자료 이론에 따르면 많은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저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겠죠?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금검 전략이 강조되고요. 뭐 박정희 시대 생각나네요. 그렇죠. 저축을 많이 해야지 경제 발전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투자가 저축에 한정되지 않고 신용 창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면은 많은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많은 저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네. 쏠 때도 막 고위 공무원들은 또 뭐 기부를 한다고 막 쇼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지. 많이 써야지 오히려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오히려 안 쓰고 저축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스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일원화시켜서 저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면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수요 부족이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경제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저축이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저축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경제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케인스는 저축의 역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축의 역설. 네네. 아, 네. 분명히 신용 창조를 통해서 투자의 자금을 조달하니까 투자가 저축액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까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최소한 대부 자본 시장의 공급은 저축으로만 이루어지는 않는다. 네, 요거를 그렇죠. 설명해 주신 거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신용 창조도 결국은 저축액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액이 일단은 많아져야 신용창조도 되는 거지 그냥 없는 것에서 신용창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다음 이론 두 번째 이론으로 그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우죠. 등비급수 배울 때 요거. 그렇죠. 나 처음 들어보는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를 배우면 신용 창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대충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원을 저축하면 은행은 지불 준비금으로 일부만 보관하고 다시
남은 돈을 빌려주죠. 10원만 맞아. 보관하고 90원을 빌려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걸 빌린 사람은 다시 90원을 은행에 예금해두고 네. 사용하고 네. 그럼 90원을 은행은 거기서 또 9만 남기고 네. 81을 예, 이걸 잘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 안 81에서 또 8.1 또 그거. 그리고 막 그 승수 뭐 이런 거 아니 승수 이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바로 뒤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화폐 승수 이론이죠. 저 들어본 푸걸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화폐 승수 이론인데 화폐 승수 이론에 따르면 신용 창조는 액은 법정 지불 준비율에 의해서 결정된 화폐 승수를 애초에 예금에다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교과서에서 배웠죠. 아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현대화폐 이론하고요. 그 주권화폐론 할 때 한번 다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예금에서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서 예금이 나온다. 그렇죠.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을 주기로 딱 결정하면 뭐 현금 형태로 쫙 주는 게 아니라 계좌에다 꽉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돈을 빌려봤는데 금방 그냥 그 요즘은 계좌이체 전자화폐로 하니까요. 그냥 숫자만 딱 들어오더라고요. 숫자죠. 월급도 숫자. 그래서 신용 창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화폐가 창조되는 거죠. 95%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방송할 때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토빈 얘기하면서 토빈이 신용화폐를 은행장의 펜에 의해서 창조되는 만년필 화폐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은행장이 그냥 펜으로 딱 이렇게 대출 허락만 딱 하면 돈이 생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대출 승인 그렇게 해서 대출에 승인을 하면 돈을 꾸는 사람의 요구불 예금, 즉 뭐 보통 예금이나 뭐 이런 당좌 예금 이런 데 돈이 딱 들어가면 화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 먼저 이루어지고 화폐가 이게 승수 이론에 따라서 화폐가 계속 창조되는 게 아니고 대출에 의해서 화폐가 먼저 창출된다. 이거 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화폐가 창조가 되지만 은행의 대차대조표라든가 본원통화는 변하지 않고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새로운 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투자가 저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없어도 신용창조로 화폐가 창조되어서 투자를 뒷받침할 수는 있으니까 투자를 위해서 저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꼭 저축을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지불준비금도 뒤로 채우면 되고 모자라면 뽑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불준비율이라는 게 사라진 데도 있죠. 그렇죠. 안 쓰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예금이 창조된다. 그리고 창조된 예금은 곧 화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화폐의 내생성이라는 말로 경제 내부에서 생긴다는 의미로서 화폐의 내생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고급 거시경제학을 배우면 주류 경제학이든 이단 경제학이든 비주류 경제학이든 그 대부분 이 부분을 인정해요. 그런데 표준적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맹큐의 거시경제학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외부적으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금리의 결정 이론에는 대부자본 이론과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이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이론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학자들 간에도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이론은 그 이론을 통해서 화폐를 수요하는 데에는 화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투자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고요. 케인스가 신용 창조를 몰랐을 리는 없는데 당연하죠. 대출이 예금을 창조한다는 화폐의 내생성까지는 주장했는지 안 했는지가 모호하다. 이렇게 논문에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투자를 뒷받침하는 것이 반드시 저축이 한정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케인스의 이론이 초점을 맞춘 건 화폐의 수요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케인스에 따르면은 투자 외에 사람들이 화폐를 필요로 하는 이유
예, 그것을 이제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말로서 네. 그 유동성을 선호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유동성이라는 게 뭔가하면 현금화의 가능성이 높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유동성은 금이 상당히 높겠죠. 금방 팔아버리면 돈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수표가 더 높을 것이고. 그런데 무, 당근 이런 거는 팔아가지고 돈 만들기가 힘드니까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자산은 이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그 자산의 가치가 큰 손실 없이 현금과 교환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은 현금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선호라는 것은 현금 화폐를 보유하려는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금리가 아주 낮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자도 별로 받지 못하는데 빌려줬다가 떼이면 어떡하나. 이 생각 때문에 빌려주지 않고 오히려 보유하고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화폐가 경제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걸 화폐 퇴장이라고 부릅니다. 화폐가 이제 퇴장해버렸잖아요. 아니 그 생각 난다.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에서 그 이제 큰 아들이 방바닥에다가 그렇죠. 매트리스 밑에 그래. 기억나네요. 그 화폐 퇴장. 그러다 결국 내놓죠. 네네. 예. 그래서 이처럼 투자 외에도 화폐 자체를 보유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네. 케인스는 이것을 투기적 화폐 수요라고 불렀죠.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대부자본 이론하고 연결시키면 대부자본 이론의 경우에는 대부자본의 공급이 저축이고 네. 대부자본의 수요는 투자 요거였는데 요거와 달리 신용화폐의 존재와 화폐의 내생성을 고려해 본다면 화폐의 공급은 저축 외에도 저축에 기반하지 않은 신용화폐가 있다. 이게 좀 확인이 된 거고 네. 이때 유동성 선호까지를 함께 고려하면 화폐의 수요에는 투자 외에도 투기적 화폐 수요가 있다. 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정리한 겁니다. 맞습니다. 정리가 정리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정리입니다. 원래 정리맨 개념맨 정리맨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대부자본 이론은 대부자본 이론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모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네. 한 가지 그 덧붙이면 그래서 대부자본 이론은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금리가 대부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동성 선호 이론에 따르면 금리는 꼭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화폐 자체의 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지나가면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뭐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보이는데 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저는 뭐 경제학을 많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몇 마디로 정리하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유프로님. 거시경제학에 거의 다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학에 거의 다다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거시경제학이 주로 케인스가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동아주의의 비판이 있고 그에 대한 반비판이 있고 이런 거죠. 네. 참.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이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관심사예요. 사실 저는 이런 뭐 이론들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제 그렇죠.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에 주로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하나는 투자를 위해서 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이 좀 뜻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건 무척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루두루 이론적인 검증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화폐가 퇴장돼서 아까처럼 매트리스 밑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네. 이래 버리면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론 근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많이 이제 다룬 건데 이 고전 경제학 네.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 흐름에는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린 다 알죠. 예,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라는 말인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공급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소득만큼을 창조하기 때문에 공급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장 수요를 창조한다라는 말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세이가 한 말을 케인스가 인용해서 이게 세이의 법칙이다 그랬는데 이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 부족으로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공급이 자체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니까요. 네. 그런데 케인스의 설명대로 매트리스 밑으로 화폐가 들어가 버리면 수요 부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케인스 같은 경우에도 대공황을 볼 때 이게 세이 법칙으로는 대공황을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이거 그렇죠.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건데 최근에 읽은 어떤 책을 보니까 대공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금자들이 먼저 실물적 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정신적 공황이 이미 빠져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경제에 대한 비관성이라든가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든가 또 화폐 아까 소유 욕구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현금을 빼내. 그래서 아까 매트리스 밑에 오늘 매트리스가 주제래. 매트리스 밑에 깔아듯이 이불 밑에 막 현금을 막 쌓아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돈이 경제 순환으로부터 퇴장되었다. 이게 이제 공황의 어떤 전조로서 먼저 전 단계로 진행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케인스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채, 뭐 국채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국채는 안전자산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국채를 막 파는 거죠. 시장에다가. 그래서 이불 밑에 있는 돈을 끌어내자. 그 이불 밑에 있는 돈이 안전자산인 국채를 살 거 아니냐. 끌어낸 돈을 가지고 이걸 다시 정부가 이제 돈을 이제 가졌으니까 확실히 쓰는 거죠. 재정 확대를 쫙 해서 수요 창출을 쫙 총수요 확대를 하자. 이게 아마 케인스 전체의 어떤 대공황 극복의 구도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뭐 아까 매트리스나 장판 밑에 넣어둬가지고 수요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양적 완화 얘기했었고 헬리콥터 머니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프리드먼의 주장을 많이 인용했었는데 프리드먼은 대공황은 신용화폐가 급격하게 줄어서 경제 전체적으로 화폐가 감소해서 대공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케인즈의 주장과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이게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케인스나 프리드만은 경제 전체적으로 화폐가 줄어드는 것에는 똑같이 주목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같은데 케인스는 현금으로 화폐가 경제 밖으로 퇴장하는 것에 주목했고 프리드만은 신용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서 은행 화폐가 줄어드는 것에 주목한 것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퇴장한 것하고 신용화폐가 줄어든 것에 대한 저는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같은 얘기인데요. 뭐 6%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는 같아요. 화폐가 부족한 거야. 이게 화폐가 왜 부족했느냐 하는 원인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거죠. 만약에 프리드만 생각처럼 신용화폐가 줄어든 것에 대한 문제면 신용화폐가 왜 줄어들어요? 대출을 적게 했기 때문에 아니겠죠. 그렇죠. 대출을 자꾸 많이 해야 신용화폐가 늘어나는데 그럼 대출을 자꾸 많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해결책이죠. 그럼 이자 낮추면 그렇죠. 금리를 확 낮춰주고 중앙은행 기준금리 같은 걸 확 낮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더 확대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민간 대출이 더욱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대공황 시에 고금리 정책을 하고 대출을 축소했기 때문에 공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원인을 짚는 것에 차이가 원인 자체가 다르니까 처방도 다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케인스 같은 경우 화폐를 이제 다 갖고 이불 밑에 깔아놓은 게 문제라면 이걸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끌어내는 방향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국채를 팔아서 끌어낸 다음에 끌어내서 갖게 된 정부가 그 돈을 풀게 되는 거니까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프리드만은 통화 정책. 케인스는 재정 정책.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올 수 없겠지만 무자르듯이 개량화 시킨다면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문제의 원인이 다르고 그래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진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케인즈와 프리드만 간에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정책이 달라지는 거. 케인즈는 정부가 커지고 프리드만은 정부가 커지지 않죠. 그러네.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비유가 대조되는 비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프리드만은 대공황 같은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제가 책까지 번역했듯이. 네. 그런데 또 깨알 같은 홍보를 해주시네요. 케인스는 대공황의 대응책으로 돈을 병에다가 넣어서 파묻어 놓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에 파묻어 놓고 네네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프리드먼은 통화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케인즈 비유는 도대체 뭔 의미예요? 뭐 장판 밑에 있는 그런 케인즈는 이제 투자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네. 투자는 금리보다는 애니멀 스피리트라 그러죠. 야성적 충동에 의존한다고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금리가 낮고 돈이 네. 풍부해도 네.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 속에 돈이 묻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네. 사람들을 고용하고 장비를 사서 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팔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사람 고용이 늘고 네.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케인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돈이 풍부해도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고 보고 따라서 우리 양적 완화에서 사실 드러나긴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해서 결국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양적 완화 우리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렇죠. 그거 이제 케인스 논리로 충분히 통화 정책과 양적 완화를 다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기본소득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 땅을 왜 거기에 파묻고 거기 가서 그거 캐게 하냐? 그냥 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케인스 정책을 또 많이 비난을 우리가 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이제 네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케인스의 입장과 네네. 그리고 프리드만의 입장이 종합된 어떤 이야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가 돌아왔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은 은행이 돈을 막 빌려줘도 비전 없으면 사람들 투자하지 않아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다면 프리드먼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케인즈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했나요? 네, 프리드만은 케인스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네.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케인스 말을 따라서 하면 구축 효과? 구축은 이제 쫓아내는 거. 아하. 몰아낸다. 몰아내는 거. crowding out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 설명 안 했으면 저는 구축 효과는 뭘 쌓는 건가? 네, 뭐 그렇죠. 이게 참 이게 번역이 문제예요. 너무 이상. 네. 쫓아내기 효과 뭐 이렇게 번역해야 그렇게 되는데. 했으면 되지. 구축 효과는 그러니까 뭐를 쌓는 왜 이거 효과인가? 막 있잖아요.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말도 좀 문제가 못 네. 알아듣는 사람 많지. 그거하고 이제 네, 맞아요. 똑같은 뜻으로 네. 쓴 건데. 네, 장학 퀴즈 나갈 때는 꼭 외워야 될 네, 그런 알겠습니다. 구축 효과였죠. 네, 어쨌든 프리드만 측에 프리드만 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네. 케인스 같이 하면 이제 케인스 같이 하는 게 어떤 거였죠? 정부가 국채를 팔아서 네. 쌓여 있던 그 숨겨져 있던 돈을 민간의 돈을 흡수해서 네. 정부가 가져다가 재정 지출을 확 풀면 뭐 재정 확대되는 건 좋은데 거꾸로 민간이 돈이 없다. 그래서 민간 투자가 쫓겨난다. 민간 투자가 구축된다. 네, 네. 정부의 재정 투자는 늘겠지만 네, 네. 민간 투자가 구축돼서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케인즈 또한 이거에 대한 예. 약간 우리 EBS 2채널 이거는 같아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거는 네. 이제 네. 제가 교과서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그 찬희쌤이 예를 너무 잘 들어주셨는데 이래저래 이불 밑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내는데 네. 민간 투자를 왜 위축시키냐 이렇게 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민간 투자를 왜 위축시키냐? 그 장판 밑에 있는 거 사실 장판 밑에 있다가 또 그 열에 네, 네, 네. 타기도 하고 썩기도 하잖아요. 음. 근데 국채를 사버리면 더 네. 안전하니까 살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 돈은 확실히 이제 지출은 정부가 할 것이고 네, 네. 정부의 국채는 든든한 저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이래저래 이불 밑에 있던 장판 밑에 있던 돈은 쓰이지 않는 돈이라는 거죠.
이게 케인스가 말한 건 아니죠? 이게 내가 말한 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케인스로 빙의하여 케인스가 돌아온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 방송이요. 케인즈랑 프리드먼 둘이 앉혀놓고 우리가 막 방송하는 거때 갑론을박하면서 그러니까 케인스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네. 더 반론할 기회가 좀 적었다고 보니까 예. 유프로가 빙의해서 네, 케인스의 말을 대신해 준 것 같아. 이건 뭐 교과서에서는 본 적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 내용이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해요. 예. 네, 이게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네. 거시경자 네. 하다 말다 했지만 정모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도 나고 그런데 네. 어쨌건 그 내용에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내용을 한 것 같은데 네. 유프로가 또 이게 칼로 타타타타 잘라서 음.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런 내용을 쉽게 좀 취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하. 네네. 참. 처음에는 금융이론 다룬다고 하시더니 결국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 다룬 금융이론들을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일단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한 대부자본 이론을 검토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화폐 승수 이론을 네. 화폐 창조의 내생성을 통해서 비판한 거죠. 네. 저축과 지불 준비율에 의해서 화폐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네. 화폐가 창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이를 통해서 대부자금의 공급은 저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이론을 이제 통해서는 네. 화폐의 수요는 단지 투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대부자본 이론의 수요책 논리를 반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선호 이론을 통해서 네. 이제 케인즈주의의 정책적 함의를 프리드만의 통화주의와 비교해봤습니다. 아하. 이게 제 생각에는 오늘 다룬 것이 네. 거시경제학의 책 하나를 잘 요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유프로님이랑 찬희 쌤이 계속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잘 쫓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유프로님이 몇 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또?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 내용을 설명 이론의 이론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니까 그렇죠. 또 머리가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반복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네. 경제학 전공자 아니면 네네. 경제학 개론 정도를 수업 받은 사람이면 네네. 시험을 한번 쳐봤기 때문에 네네.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익숙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청취자들이 다 경제 학도들은 아니거든요. 유프로님. 주로 아니죠. 네, 주로 아닙니다. 네. 참 최대한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이해할 정도면 정말 유프로님이 쉽게 잘 풀어주신 것은 맞아요. 네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금융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하지만 짧았지만 한 학기 분량의 책 한 권을 요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